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조 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 반발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 얻기용 관치금융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항공이 직원 실수로 탑승자 분류를 잘못해놓고 오히려 고객에게 10년 전 마일리지를 돌려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적항공사의 허술한 승객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 들어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서학개미들은 양도세 폭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절세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해 1% 초저금리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체 94만 곳에 대해서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초과세수와 기존 예산 등을 합치면 총 12조 7천억 원 이상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약 10조 원가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이미 발표해드린 금년 3, 4분기 손실보상 부족 지원 1조 4천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 8천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약 10만 개 사업장에 2천만 원 한도의 1%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업종은 인원과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입니다. 특히 기존 융자를 받은 여행 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고 1년간 원금 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매출 감소 업체와 손실보상 대상 업체 약 94만 개에 대해서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매출회복 대책도 내놨습니다. 일상회복 특별 여행 주간을 개최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할인과 이벤트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고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에 더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역효과를 가져오는 무리한 인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카드사 노조가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리면 신용결제 부문 적자가 더 커지고 결국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정부 주도로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재산정하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내 카드 결제망이 마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1차 경고 총파업 성사시키고 정부와 제대로 된 교섭 테이블을 열어야 합니다. 동지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카드사들은 수수료가 또 인하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적자를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케팅 비용부터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비자 혜택 축소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자카드를 많이 소비자들한테 제공했던 거를 이제 줄이는 거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거죠. 실제 지난 2018년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이후 단종되는 카드의 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수수료 추가 인하가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되며 현재 카드 가맹점 10곳 중 9곳은 실질 수수료가 제로인 상황.
수수료가 더 인하된다 해도 얻을 혜택보다 잃을 혜택이 더 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드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전격 실행하니까 눈앞에서는 이익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니 손해더라.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짙은 가운데 카드사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카드 수수료 같은 기업의 가격 결정을 정부가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10년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에서 출발했는데 정작 같은 규제가 최근 뜨고 있는 빅테크 결제 수단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가맹점 중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현재 0.8%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까지도 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1.6%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합니다. 이 같은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체계이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격 비용을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책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금융사들은 각종 수수료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자율경쟁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카드사만 정부에서 그 가격을 분석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2년 정부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대대적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당시 소상공인 단체들이 매출이 높은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매출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3년마다 이 원가를 산정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카드 수수료는 지난 10여 년간 10차례 이상 꾸준히 인하됐습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인하된 데 이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매출 기준도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재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입니다. 연매출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카드 수수료.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상한선을 지정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이상의 카드 발급 은행에 대해서만 거래 건당 21센트, 거래 규모에 따라 0.05% 가산하는 수준에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연합도 카드 네트워크 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 수수료에 대해서만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출별로 세부적인 수수료율을 정해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최근 규모가 커진 네이버 등 빅테크의 경우 결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보다는 많게는 3배 비싼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 업종, 동일 규제입니다. 이 같은 논란, 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작된 카드 수수료율 조정 작업.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추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인하되어 온 카드 수수료 덕에 과연 소상공인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아졌을까요?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언제쯤 발표될 걸로 보입니까? 네, 정부가 이번에 카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면 시행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카드사들의 준비 기간 한 달 정도를 감안하면 올해 이달 말에는 나와야 하는데 올해는 반대 여론이 좀 거세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그래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카드사 CEO들 불러놓고 신규 사업 진출 기회를 줄 테니 수수료 인하를 좀 수용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카드사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 더 내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계속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본업인 신용결제 부분은 적자 구조로 돌아섰습니다. 좀 보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2013에서 2015년엔 5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해마다 줄더니 2019년과 2020년 2년간은 1,300억 원 정도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 실적까지 포함하면 손실은 더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예. 이처럼 본업이 적자 구조로 전환되자 카드사들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대출 사업에 집중하면서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그 결과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말 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천억 원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순이익이 늘었다고 한다면 인하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수익이 늘었으니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얘기는 다른데요. 적자 구조로 고착화된 사업 부문에서 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는 논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는 카드론도 DSR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금리 인상으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대출 사업도 안 좋아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수수료를 내리면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내년엔 전체 사업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대적인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고 결국 대량 해고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게 카드사 노조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카드 모집인 수는 2015년도에는 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8천 명으로 6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뻔히 적자가 나고 있는데 뭐 더 손해 봐라라는 식의 이 정부 태도가 문제다 이거네요. 카드 업계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카드 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하나요? 네, 이 정부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 관계자의 발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향후 적격 비용에 기초한 카드 수수료 재조정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부 주도로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칠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4.5%에 이르던 카드 수수료는 점점 내려서 현재는 카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실질 수수료가 제로인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도 수수료가 인하될 거다 이런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예. 이번 인하 방침이 대선을 앞두고 결정되는 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그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논의 전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장슬기 기자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의 이런 수수료 인하 결정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있어 왔는데 대부분 이 비슷한 대중 인기 영합적인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네, 실제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가 2012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올해까지 9년 동안 수수료가 총 7차례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3년마다 재산정하는 거니까 정상적이었다면 수수료가 3차례만 조정됐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4차례나 더 많았던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법제화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감독 규정을 손질해서 4차례나 더 수수료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선거철과 겹쳤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카드사 노조가 이번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관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이 일어나게 뒀다면 이런 반발도 없었을 텐데 결국에는 정부가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씩이나 가격 통제를 계속해오면서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격 통제가 가해지면서 그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경영 위축으로 대량 해고에 내몰리는 업계 종사자들이 늘고 있고 소비자는 물론 중소상공인 혜택도 줄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건 카드 수수료뿐만이 아닌데요. 최근에 보면 대출 총량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총량 규제를 하니까 가격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난 거죠.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관치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부작용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시장 실패가 나타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와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현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항공사가 승객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이용자가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가 없다면 다른 가족의 마일리지에서라도 차감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마일리지가 없었다면 애초에 해당 항공사를 이용할 일도 없었을 거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A씨는 이달 초 친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합산 마일리지를 사용했는데 며칠 후 부모님의 마일리지가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인 걸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대한항공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은 회원번호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사실 아이디가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으로 수속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이제 다른 가족의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가족분 마일리지는 이제 제게 아니니까 그거 취소는 당연히 이미 진행을 했고요. 대한항공 측이 영문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 대한항공 측은 회원 분리를 하겠다며 A씨에게 탑승 이력과 출입국 사실 증명을 요구했고 잘못 적립된 마일리지를 회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심지어 잘못 적립된 마일리지를 A씨가 이미 사용했다면 가족 마일리지에서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은 항공사가 해놓고 책임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린 겁니다. A씨는 애초에 마일리지가 부족했다면 다른 항공사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의 마일리지를 사용했으니까 그 부분 먼저 뱉어내라고 하시는데 애초에 대한항공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하지만 마일리지 오적립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오적립은 항공사의 실수이긴 하지만 이용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어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정보가 뒤섞여 관리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탑승객의 정보가 서로 다른 탑승객에 공유가 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항공사가 고객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2015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항공 승객이 급증하는 만큼 고객 관리 시스템이 보다 정교해지고 더 고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북미와 남미를 잇는 경제적 요충지로 미국의 뒷마당이라고도 불리는데 앞으로 디지털과 친환경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양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뤄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미주의 한국으로 불리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힐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달라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항공우주와 수소경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도 실렸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부 등 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 구축을 비롯해 전기열차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타리카는 환경 분야 국제 선도국으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무엇보다 북미와 남미를 잇는 경제적 요충지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과 남미 진출의 생산기지 후보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되면서 통상 기반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콜롬비아에 이어 이번 코스타리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남미 국가들로 경제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세금을 고민하는 서학개미들이 많습니다. 전략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정경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해외 주식 직구족 이른바 서학개미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테슬라. 연초 이후 6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해 초 100주를 사서 지난 19일 전량 매도했다면 내야 할 세금은 대략 1,080만 원에 달합니다. 원달러 환율을 1,200원으로 가정하고 양도차익 공제액 250만 원 초과분에 매도차익에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학개미가 많이 사들인 알파벳 역시 연초 이후 주가가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올해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라면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급등세와 맞물려 서학개미들의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세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익상계 부분을 활용해서 1년 동안 손익을 따져봐서 매매 전략을 구사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 부담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 이슈는 있지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이제 매도할 때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이 돼서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또 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절세 전략으로 적극적인 손익 상계 방법을 조언합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외에 현재 손실을 기록 중인 해외 주식이 있다면 손실을 확정짓는 방식을 통해 과세 표준이 되는 양도 차익을 낮추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양도 차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주식 취득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식 취득 시기와 관련해 대다수 증권사의 경우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세금을 안내하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가 채택하고 있는 평균 매수단가 방식과 비교해 양도차익 계산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테슬라 주식을 올해 2월 200달러에 100주, 10월 1000달러에 100주를 매수했다면 평균 매수단가는 600달러, 이후 12월에 주당 800달러에 10주를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매수단가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2000달러, 한화로는 약 240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반해 선입 선출 방식을 적용할 경우 12월 매도분은 제일 먼저 매수한 2월에 100주에서 판 것으로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은 6,000달러, 하나로는 720만 원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마다 보유 종목의 손이익 상황과 매수 시기 등이 각각 다른 만큼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선입 선출과 평균 매수단가 방식을 혼용하거나 매년 다른 방식을 적용할 경우 향후 과세당국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올 연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 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는 법정 기준인 5%보다 30% 인하된 3.5%가 적용되고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다만 현대차 투싼과 기아의 소렌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을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출고될 수 있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신공장이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확정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 규모의 칩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빠르면 현지 시간 화요일 오후 5시 텍사스 주지사가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잇따라 회동을 가지며 반도체 공급망 현안을 논의 중입니다. 채권 전문가 대다수가 이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채권 보유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90명이 물가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 불균형을 고려해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보합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았고 상승 응답이 30%로 7%였던 하락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과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금투협은 설명했습니다. 2021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대상 시상식에서 유한양행과 티움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여하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각각이 국내 신약 31호를 출시했다는 점과 이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공로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유한양행이 출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렉나자는 지난 2018년 얀센의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되고 올해는 국내 신약 31호에 등재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은 식약처와 한국경제TV가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21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신약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아카데미라든지 바이오텍들과 협력을 통해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좀 확장하는 분야는 CNS 치료제 그쪽으로 좀 집중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의대 교수님들하고의 기초연구도 좀 더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바이오 대상에는 자궁 내박증 치료제 등 활발한 합성 신약 연구와 의약품 위탁 개발 사업으로 후보 물질 확보에 나서는 티움바이오가 선정됐습니다.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자궁내막증 치료제, 미국과 한국에서 1상과 2상을 진행하는 면역 항암제 치료제 가지고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회사이고요. 내년에는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는 혈압병 치료제도 곧 저희가 보유하게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혁신신약 개발로서 보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R&D 대상의 연골 세포 치료제 카티라이프를 출시한 바이오솔루션, 수출 대상의 소아마비 백신 시장을 개척한 LG화학이 선정됐습니다. ESG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코웨이와 EDGC는 각각 ESG 친환경 대상, ESG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대상에는 기능성 식음료 연구 수출에 힘쓴 디네이처 바이오랩스, 뷰티 에스테틱 대상에는 더마 코스메틱 사업을 전개하는 HK 이노엔이 선정됐습니다. 신의료기기 대상에는 디지털 치과 솔루션을 선보인 오스템 임플란트, 고객 만족 대상의 의약품 신뢰 구축에 앞장선 동국제약이 수상했습니다. 베스트 브랜드 대상에는 고객 중심 경영을 내세운 보령제약이, 계량 신약 대상에는 토종 계량 신약 제약사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상 기업들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재테크 박람회 2021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국내 최고 재테크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집값 폭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투자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진 가운데 재테크의 길잡이가 되어줄 장이 마련됩니다. 한국경제TV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1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를 통해 다양한 투자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날에는 올해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던 이유를 분석해보고 내년도 시장 전망을 통해 자산 배분 전략을 함께 짜보는 시간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전략, 든든한 노후를 위한 연금 포트폴리오 전략 등은 25일에 공개됩니다. 내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과 세금 걱정 없는 2주택 전략 등과 관련한 강의도 진행됩니다.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분야의 정상급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투자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주요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 증권사 등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스마트 금융, ESG, 자산관리 등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금융회사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글로벌 금융대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TV는 대한민국 금융의 선진화, 국내 금융사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위기라 쓰고 기회라고 읽는 대변혁의 시대.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재테크 박람회인 2021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는 다방면에서의 투자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장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박스권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주도 섹터도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지만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섹터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종목별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지지부진했는데 네. 이 가운데 K카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한가는 아니었는데 네. 상한가까지 직행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K카가 상장을 했지만 주가가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네. 어제부터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K카는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입니다. 예. 혹시 SK엔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에 이제 중고차 찾을 때 다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던데요. 네, 맞습니다. K카의 전신입니다. 네, 지난 2018년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행컴퍼니에 인수가 되면서 SK엔카 직영에서 K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K카는 중고차 매입과 진단, 관리, 판매, 사후 책임까지 이렇게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 중고차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앞서도 제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상장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네,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새내 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K카는 지난달 13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말씀하셨듯 사실 상장에 앞서 진행된 이 K카의 기관 수요 예측은 사실 부진했었습니다. 공모가가 희망밴드 하단에 이제 하단보다 27% 낮은 25,000원으로 결정이 됐고 예. 상장 첫날 종가는 23,000원으로 오히려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 후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한 7%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K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찰나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힘든 점에서 이런 상승폭을 보였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갔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 상장 전부터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는 못하던 종목이었는데요. 예. 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적었고 구주 매출이 많다는 점, 또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라는 점 등이 우려로 제기됐었습니다. 예. 당시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 중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곳은 단 3곳에 불과를 했고 구주 매출 비중이 전체 공모 물량의 91% 정도라 사실 공모로 회사 유입되는 신규 자금이 약 3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을 한 겁니다. 또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 투자보다 투자금 회수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상장 후 주가가 줄곧 부진해 왔습니다. 예, 지금 뭐 들어보니까 우려들이 꽤나 많은 상황이었고 사실 아직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 게 아닐 텐데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골드만삭스의 매수 보고서가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K카는 온라인 중고차 점유율 81%를 차지하는 가장 큰 업체라며 온라인 자동차 시장 성장으로 K카의 시장 점유율은 2030년 11.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또 K카의 적정 가치는 현금 흐름 할인에 따라 4조 3천억 원으로 추정을 하며 목표 주가 85,2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주가로 비교를 해보면 23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리포트 하나의 상한가를 갈 일인가 싶기도 한데 목표 주가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230%는 어디서도 못 본 수치 같긴 합니다. K카 시총이 얼마나 됩니까? 네, 어제 기준 코스피 189위 정도고요. 오늘 주가가 급등해서 시총이 174위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뭐 제 생각보다는 시총 규모가 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170위권 기업을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냈다.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사실 K카의 대표 주관사 중 하나였습니다. 또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는 요인인 것 같긴 한데 국내 증권사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최근 자동차 중고차 시장이 호황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트렌드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K카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K카를 중고차 호황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하며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뭐 목표 주가는 폭의 차이가 좀 크긴 한데 오늘 이후에 나오는 리포트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중고차 시장 호황이라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적 또한 좋습니다. K카의 올 3분기 매출액은 4,9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6.3%나 증가했습니다. K카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88억 원으로 작년 연간 실적을 이미 크게 상회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K카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0.3%, 98.9%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며 내년에도 30% 넘는 고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K카와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한행컴퍼니인 한호시스템의 경우 작년 배당 성향이 154.7%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는데요. 그동안 메타버스랑 NFT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런 섹터들이 소외가 됐던 만큼 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 바뀌던 종목들이 잘 가던 하루였습니다. 자, 한샘 또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적용됐습니까? 네, 오늘 주주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제시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예. 한샘은 어제 공시를 통해 내년 1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하고 최소 배당 성향을 50%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 성향이란 건 이 당기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될 때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한샘은 배당 성향을 지난해 34.48%까지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당기 순이익을 초과할 경우 50% 초과 배당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 확실히 K카 얘기에서도 좀 나왔지만 연말이라 배당에 대한 기대가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좌사주 취득 얘기도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한샘은 또 총 600억 원 규모로 좌사주를 취득을 하기로 했고 미국 법인을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개인에게 매각하는 체질 개선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샘은 분기 배당 등 정관 개정 사안은 이 다음 달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정해 최종 결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샘 얘기를 하면 주가 흐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매각 마무리가 되고 나서 주가가 8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서야 9만 원을 겨우 넘기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유한타증권은 이
IMM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이 첫 구체적인 행동과 의지를 확인했고 2대 주주와의 불협화음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신영증권은 높은 자사주 비중을 유지하기보다는 향후 자사주 소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서 이 추가적인 주주 가치 제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남은 숙제는 향후 사모펀드 인수 이후 이 경영 시너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주주 가치 재고 측면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역시나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 청사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이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집 고치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예. 한샘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사실 실적이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올해 매출액 2조 2,500억 원을 넘겨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다시피 내년과 내후년에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주가도 지금 많이 빠졌고 실적도 좋다고 하니까 목표 주가 기대되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14만 6천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약 6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굉장히 대규모 자금 이동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 찾기 마련일 텐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효의 플러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도 깨알같이 한 건 했습니다. 단독 기사 썼던데요. 고맙습니다. 네, 받으셔서.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간단히 할까요? 네,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를 인수했다는 지분 인수를 단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 주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휴먼스케이프가 어떤 회사예요? 레오노트라는 그 희귀성 뭐 이런 질환 이런 것들을 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어떻게 시너지가 난다는 겁니까? 블록체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제 앞으로 카카오가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레오노트나 휴먼스케이프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의료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고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당황스럽네요. 네. 테슬라의 기습 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앵커의 기습 질문과 비슷한 기습 인상인데요. 네. 혹시 테슬라의 중고차 값이 실구매가보다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네. 보통 뭐 신차가 한 달만 타도 확 가격이 떨어지는데 중고차가 오히려 비싸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출시한 지 1년 안팎의 테슬라 중고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은 신차 실구매가보다 웃돈이 붙어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졌을까 싶은데 네. 보통 소비자들이 그만큼 뭐 가격이 비싸도 되게 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급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사실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바로 키워드처럼 테슬라의 기습 인상 정책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업체와 다른 가격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차 가격을 사전 공지 없이 불시에 홈페이지에만 가격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값을 수시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탓에 중고차 가격이 출고 당시 신차 가격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예컨대 테슬라의 모델 3는 2019년 출시 당시에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었는데 이 수차례 가격을 올려 현재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실구매 가격이 5천만 원대까지 뛰었습니다. 그러자 과거에 싼 가격에 구매한 테슬라 차주들이 웃돈을 붙여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가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리니까 중고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이 전략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은데 이 명품 샤넬의 전략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에루샤라고 볼 수 있는 이 명품들의 전략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현재 샤넬은 올해 4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지난 3일인데 당시 클래식백 스몰 사이즈는 893만 원에서 1,052만 원으로 17.8%나 올렸고요. 예. 루이비통 역시 올해 5차례나 가격을 올렸는데 인상폭은 올릴 때마다 최대 12% 안팎을 적용했습니다. 또 최고급 백으로 유명한 에르메스도 코로나19 이후로 3차례나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습 인상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도 굉장히 기습적으로 일어났던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든 기업들이 다 글로벌 기업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국내 기업이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거나 하게 되면 불매운동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규제의 역풍이 불기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관련 분야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다 한국이 아니어도 장사할 곳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런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또 매수를 계속 하잖아요. 네. 명품도 폭리 논란이 계속 있었지만 여전히 매수행렬이 그쵸.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보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실제 KB증권에서 얼마 전 내놓은 2022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내년에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플레이션 탓에 기업들 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품 가격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런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몇 군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펩시와 힐튼 호텔 체인, 스타벅스, 에스티로터 같은 회사들이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봤고요. 또 투자회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에서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샤를 비롯해서 미국 석유회사 쉐브론, 유럽의 로레알과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언급했습니다. 또 KB증권 김세환 애널리스트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애플과 AMD,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치폴레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꼽았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에서 매출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가격 결정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 좀 적절하다, 투자가 적절하다고 보는 이런 경기 민감주하고도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잘 맞아 떨어지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BTS의 마지막 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BTS는 어쩐지 마지막이라는 말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생기신다면 어떤 기회를 좀 잡고 싶으신가요? 마지막 기회요? 네. 저와 함께 플러스픽을 진행하는 그런 기회를. 직업을 좀 바꿔보는 그런 네, 기회. 알겠습니다. 네, BTS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이번 달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 국방위 법안 소위가 대중문화계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당부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의 멤버 가운데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내년 말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BTS의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목요일인가요? 25일 정도에 이제 병역법이 이제 새로 개정될지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네, 일단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이나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TS 같은 스타들은 예술, 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국익 기여도가 높은 예술, 체육인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 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BTS의 국위 선양 소식 이번에도 또 들리던데요. 네, 이번에는 2021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게 아시아 가수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또 방탄소년단은 올해 잘 아시겠지만 버터로 빌보드 핫백에서 10주 동안 1위를 차지했고 이런 곡이 전 세계에서 40곡뿐이라고 하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SNS로 뭔가 의미심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BTS 군입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이브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초반에는 좀 그랬는데요. 이제는 하이브도 좀 준비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19년에 하이브 전체 매출의 99%를 BTS가 차지했으나 지난해 플레디스 세븐틴 연결 효과로 80%대까지 낮아졌고요. 또 올해는 TXT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BTS의 기여도는 5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이브도 그간 나름 대책을 좀 준비를 해왔나 보네요. 네, 일단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하이브에서 굉장히 많은 신입 그룹들이 좀 탄생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이브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BTS의 의존도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아티스트 의존도가 낮은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손을 잡고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해도 당장 내년에 이제 멤버가 군대를 가게 되면 하이브가 입을 타격은 어쨌거나 적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네. 증권가에서 병역하고 이 하이브 주가를 연결해서 전망한 그런 보고서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최근은 아니고 지난 4월경에 증권가에서 나온 분석들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 BTS가 군입대를 하더라도 공백은 1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입대 전에 음반을 사전 제작을 해서 공백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건데요. 또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되는 만큼 실적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올해 4분기에는 BTS LA 공연 등 여러 가지 공연들이 앞두고 있죠. 예. 또 한국투자증권 하이브의 4분기 영업이익이 이런 까닭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70% 증가한 89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반 입대를 할지 멤버 지인이 혼자 단독 입대를 하는 건지 아직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네. 뭐 어쨌거나 나이 차가 제일 나이가 많은 멤버하고 적은 멤버하고 한 5년 정도 차이가 5년 정도 납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반 입대를 그래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동반 입대 혹시 좋나요? 뭐 아무래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되겠죠. 서로 네, 편해지고. 그렇게 예상하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네. 또 내년 대선에서 BTS의 군 면제가 후보들의 공약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아무래도 10대, 20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국위 선양을 한 국민을 국가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빠르게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음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오늘 여러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시간이란 어쩌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역사를 한 번쯤 바꿔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찰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